말하지 않았는데 상처받은 적이 있다. 아무 말도 듣지 않았다. 직접적인 비난도 명확한 거절도 없었다. 그런데 하루가 무너졌다. 상대의 표정이었을 수도 있고 대답할 때 미세한 간격이었을 수도 있다. 어쩌면 눈을 마주치지 않은 그 짧은 순간이었을 수도 있다. 분명한 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느낌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느낌은 어떤 말보다 오래 남는다. 이상한 일이다. 들은 말은 잊어도 읽어낸 표정은 잊히지 않는다. 누군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듣기 전에 먼저 읽는다. 상대가 말하기 전에 이미 해석을 끝낸다. 그 해석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그 해석이 나를 흔든다는 사실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비치는가는 우리의 존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타인의 의식 속에 존재하는 모습은 그들의 뇌가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며 그들은 당신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어딘가 불편했다. 맞는 말 같으면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타인의 시선이 허상이라면 그동안 내가 신경 써온 것들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 시선 때문에 말을 아꼈고 행동을 고쳤고 때로는 하고 싶은 것을 포기했다. 그런데 그것이 허상이었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조심했던 걸까? 불편함은 대개 정확한 곳을 찌른다. 우리는 말보다 읽힘에 반응한다. 누군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듣기 전에 먼저 느낀다. 그 느낌은 종종 사실보다 강력하다. 상대가 실제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내가 읽어낸 그 시선은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그 표정이 떠오른다. 왜 그럴까? 왜 우리는 확인되지 않은 시선에 이토록 휘둘리는 걸까? 어쩌면 이것은 생존의 문제였는지도 모른다. 아주 오래전 인간이 무리지어 살던 시절 무리에서 배제되는 것은 곧 죽음이었다. 혼자서는 사냥도 방어도 생존도 불가능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리의 시선에 민감해졌다.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무리가 나를 받아들이는지 끊임없이 살폈다. 그 민감함이 생존을 도왔다. 문제는 그때와 지금이 다르다는 것이다. 지금은 무리에서 배제되어도 죽지 않는다. 누군가 나를 싫어해도 나는 여전히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내일을 산다. 하지만 뇌는 아직도 옛날 방식으로 작동한다. 타인의 시선을 생존의 신호로 읽는다. 그래서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 하루가 무너진다. 실제로는 아무 위험도 없는데 몸은 위험을 감지한다. 우리는 더 이상 무리에서 쫓겨나도 죽지 않는다. 하지만 뇌는 그 사실을 모른다. 시선 전환이 필요하다. 나의 상처에서 잠시 물러나 상대를 바라보자. 그 사람은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까? 내가 읽어낸 그 표정, 그 뉘앙스, 그 미세한 간격, 그것이 정말 나를 향한 것이었을까? 어쩌면 그 사람은 그날 컨디션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다. 밤새 잠을 못 잤거나 아침에 누군가와 다퉜거나 점심을 거른 채로 나를 만났을 수도 있다. 그 표정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었을 수도 있다. 우리는 타인의 표정을 읽을 때 늘 자신을 중심에 둔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저 표정은 나에 대한 반응인가?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타인보다 자기 자신에게 훨씬 더 많은 관심을 쏟는다. 내가 상대의 시선에 신경 쓰는 만큼 상대도 나를 신경 쓸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상대는 나보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느라 바쁘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그들은 당신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 이 문장이 차갑게 들릴 수 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말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읽어보면 이것은 해방의 문장이기도 하다. 내가 그토록 신경 쓰던 그 시선은 실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이미지일 뿐이다. 그 이미지는 그들의 경험, 그들의 편견, 그들의 기분에 따라 만들어진다. 나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나는 내가 아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조금 이상한 감각이 찾아온다. 허탈함과 안도가 동시에 밀려온다. 그동안 그토록 신경 쓰던 것이 허상이었다는 사실이 허탈하다. 하지만 동시에
더 이상 그것에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안도를 준다. 둘 중 어느 감정이 더 큰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날은 허탈함이 크고 어떤 날은 안도가 크다. 둘 다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중요한 건 이 두 감정 사이에서 무언가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내가 타인의 시선에 휘둘렸던 이유는 그 시선이 진짜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상대가 나를 그렇게 본다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상대는 나를 본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이미지를 본 것이다. 그 이미지는 나와 상관없이 만들어졌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상대는 자기 방식대로 해석한다. 나는 그 해석을 통제할 수 없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는 것, 그것이 바로 소모다.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보자. 처음으로 타인의 시선을 의식했던 순간이 있다.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렴풋이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의 시선이 나를 불편하게 했던 순간, 그 시선 때문에 행동을 바꿨던 순간, 하고 싶은 말을 삼켰던 순간, 어린 시절이었을 수도 있다. 학교에서 혹은 가정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나를 평가한다고 느꼈던 순간, 그 시선 앞에서 움츠러들었던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배웠다. 타인의 시선이 중요하다고, 그 시선에 맞춰 행동해야 한다고, 그래야 받아들여진다고. 그 배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 어린아이에게 타인의 시선은 실제로 중요하다. 부모의 시선, 선생님의 시선, 친구들의 시선, 그 시선이 아이의 환경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아이는 스스로 환경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시선에 맞추는 법을 배운다. 문제는 그 시절이 지났는데도 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나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다. 다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다른 환경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반응한다. 시선에 맞추고 눈치를 보고 불편한 표정 하나에 하루를 망친다. 마치 그 시선이 내 생존을 결정하는 것처럼. 습관은 무섭다. 뇌에 새겨진 패턴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의식적으로는 알아도 몸이 먼저 반응한다. 누군가의 표정이 굳으면 먼저 불안해진다. 그 불안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온다. 생각이 끼어들 틈도 없이. 그래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쇼펜하우어의 말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변하지 않는다. 머리로는 알아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이것은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패턴의 문제다. 오래된 패턴을 새로운 패턴으로 바꾸는 것, 그것은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시작은 알아차림이다. 알아차림은 이런 것이다. 누군가의 표정에 기분이 나빠졌을 때 그 순간을 포착하는 것. 아, 내가 지금 저 사람의 시선에 반응하고 있구나. 이 한 문장을 떠올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무언가가 달라진다. 자동으로 반응하던 것이 잠시 멈춘다. 그 멈춤 사이에 공간이 생긴다. 그 공간에서 선택이 가능해진다. 반응과 선택은 다르다. 반응은 자동이고 선택은 의식적이다. 타인의 시선에 자동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선택하지 않는다. 그냥 흔들린다. 하지만 그 반응을 알아차리면 선택의 여지가 생긴다. 흔들릴 것인가, 아닌가? 이 시선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인가, 흘려보낼 것인가? 알아차림이 선택을 만든다. 다시 쇼펜하우어의 말로 돌아가 보자. 타인의 의식 속에 존재하는 모습은 그들의 뇌가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허상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온다. 허상. 실체가 없는 것, 진짜가 아닌 것. 우리가 그토록 신경 쓰는 타인의 시선은 허상이다. 그것은 상대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상대가 만들어낸 이미지다. 진짜 나와는 다르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 우리는 자신이 일관된 존재라고 믿기 때문이다. 나는 나다. 누가 보든 같은 나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사람마다 나를 다르게 본다. 어떤 사람에게 나는 친절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에게 나는 무뚝뚝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에게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에게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같은 나인데 보는 사람마다 다르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잠시 접어두자. 지금 중요한 건 타인이 보는 나는 타인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다.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현대는 자기 방식대로 나를 해석하고 자기 경험에 비추어 나를 판단하고 자기 필요에 따라 나를 기억한다. 그 과정에서 진짜 나는
사라진다. 남는 것은 상대가 만든 이미지뿐이다. 그 이미지를 위해 나를 고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 감정에서 구조로 넘어가 보자. 왜 우리는 읽힘에 이토록 취약한가? 앞서 생존의 이유를 언급했다. 무리에서 배제되면 죽었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에 민감해졌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더 깊은 이유가 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직접 볼 수 없다. 거울이 없으면 자기 얼굴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자기 존재도 직접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타인의 반응을 거울 삼는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한다. 타인의 시선이 나를 규정한다고 믿는다. 이것이 바로 취약함의 구조다. 자기 존재를 타인의 반응에 의존하는 것.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타인이 말을 어떻게 대하는지로 판단하는 것. 이렇게 되면 타인의 시선 하나에 자기 존재가 흔들린다. 상대가 나를 좋게 보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상대가 나를 나쁘게 보면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된다. 내 존재 가치가 타인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은 구조적인 불안이다.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상태. 여기서 한 가지 구분이 필요하다. 타인의 피드백을 듣는 것과 타인의 시선에 존재를 맡기는 것은 다르다. 전자는 유용하다. 우리는 타인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다.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을 타인이 비춰줄 수 있다. 하지만 후자는 위험하다. 타인의 시선에 따라 내 존재 가치가 결정된다고 믿는 것은 끝없는 불안을 초래한다. 피드백은 정보는 취하거나 버릴 수 있다. 하지만 존재는 정보가 아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존재한다. 타인의 평가와 무관하게 나는 여기 있다. 이것을 잊으면 피드백이 존재를 위협한다.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심판받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시선을 정보로 대하면 배울 수 있다. 시선을 심판으로 대하면 무너진다. 다시 상대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자. 그 사람은 나를 얼마나 생각할까? 진지하게 물어보자. 내가 그 사람의 표정 하나에 하루 종일 시달리는 동안 그 사람은 나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을까? 아마 거의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삶이 있다. 그 사람의 고민이 있고, 그 사람의 걱정이 있고, 그 사람의 기쁨이 있다. 그 모든 것 사이에서 나는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것은 슬픈 이야기가 아니다. 당연한 이야기다. 나도 마찬가지다. 내 삶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나 자신이다. 타인은 스쳐 지나가는 존재다. 그들이 나에게 그런 것처럼 나도 그들에게 그렇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다. 우리는 각자 자기 세계의 중심이다. 타인의 세계에서 나는 중심이 아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역설적으로 자유로워진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외로워진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진실한 연결이 가능해진다. 타인의 시선에 맞추느라 자신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상대도 마찬가지다. 내 시선에 맞추지 않아도 된다.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볼 수 있다. 시선의 무게가 사라지면 관계는 더 가벼워진다. 가볍다는 것은 피상적이라는 뜻이 아니다. 부담이 없다는 뜻이다. 서로를 평가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서로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런 관계에서 비로소 진짜 대화가 가능해진다. 무거운 시선이 사라져야 가벼운 연결이 시작된다.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다. 우리는 너무 오래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아왔다. 그 시선이 익숙하다. 불편하면서도 익숙하다. 익숙함은 강력하다. 새로운 것보다 익숙한 것을 선택하게 만든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다는 걸 알면서도 다시 그 시선으로 돌아간다. 습관의 힘이다. 습관을 바꾸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알아차림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어제는 흔들렸고 오늘도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한. 완벽하게 벗어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알아차리는 것이 목표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말하지 않았는데 상처받은 적이 있다. 그 상처는 어디서 왔을까? 상대에게서 왔을까? 나에게서 왔을까? 상대의 표정을 읽은 것은 나다. 그 표정을 해석한 것도 나다. 그 해석으로 상처받은 것도 나다. 상대는 그저 어떤 표정을 지었을 뿐이다. 그 표정에 의미를 부여한 것은 나다. 이것은 자책이 아니다. 자기 책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상처의 원인이 오롯이 나에게 있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상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내가 참여했다는 뜻이다. 상대의 표정이라는 재료에
나의 해석이라는 작업을 더해 상처라는 결과물이 나왔다. 재료만으로는 상처가 되지 않는다. 작업이 있어야 상처가 된다. 그렇다면 작업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같은 표정을 보고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어떤 해석이 맞는지는 알 수 확인하지 않는 한. 하지만 확인하지 않을 거라면 굳이 나를 상처 주는 해석을 선택할 필요가 없. 해석은 선택이다. 자동으로 느껴지지만 실은 선택이다. 여기서 질문이 떠오른다. 그때 그 사람의 눈빛이 정말 나를 향한 것이었는지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본 적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확인하지 않는다. 확인하기가 두렵기 때문이다. 확인했을 때 진짜로 나를 싫어하는 것이 드러날까봐 두렵다. 하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상상이 사실을 대신한다. 상상은 대개 최악의 시나리오를 택한다. 확인하지 않은 시선은 점점 더 무서워진다. 확인하지 않은 두려움은 잘한다. 물론 모든 시선을 확인할 수는 없다. 모든 표정의 의미를 물어볼 수도 없다.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하지만 적어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식할 수 있다. 내가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이라는 것. 그 해석이 맞는지 틀리는지 나는 모른다는 것. 이것만 인식해도 무언가가 달라진다. 확신이 흔들린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는 확신. 저 표정이 나를 향한 것이라는 확신. 그 확신이 흔들리면 상처도 흔들린다. 절대적이었던 상처가 상대적으로 변한다. 여전히 불편할 수 있지만 무너지지는 않는다. 확신을 의심하면 상처가 작아진다. 쇼펜하우어의 말을 다시 읽어보자. 그들은 당신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 이 문장에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눈에 띈다. 강한 표현이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정말 그럴까? 사람들은 정말 타인에게 전혀 관심이 없을까? 그렇지는 않다. 사람들은 타인에게도 관심을 갖는다. 다만 그 관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에 비해 훨씬 작다. 쇼펜하우어의 말은 과장일 수 있다. 하지만 과장 속에 진실이 있다. 타인의 관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다. 내가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만큼 타인은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 이 비대칭을 인식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시선의 무게가 가벼워진다. 내가 생각하는 만큼 그들은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 2단계의 끝에서 감정을 정리해보자. 처음에는 불편함이 있었다. 타인의 시선이 허상이라는 말이 불편했다. 그동안 신경 써온 것들이 무의미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지나니 조금 다른 감정이 찾아왔다. 안도랄까? 아니면 가벼움이랄까? 더 이상 그 시선에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 물론 이 느낌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내일 다시 누군가의 표정에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알아차렸다. 타인의 시선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그들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 이 알아차림이 씨앗이 된다. 씨앗은 시간이 지나야 자란다. 지금은 심는 것으로 충분하다. 아직 질문이 남아있다. 왜 우리는 이 허상에 이토록 오래 매달려 왔는가? 이것은 개인의 문제인가? 아니면 인간 전체의 문제인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다음 단계에서 다루기로 하자. 지금은 여기서 멈추고 방금 읽은 것들이 마음에 가라앉는 시간을 갖자. 쇼펜하우어의 말이 던진 파문이 잔잔해질 때까지. 그리고 그 잔잔함 속에서 다시 질문이 떠오를 때까지. 한 번이 아니었다. 돌아보면 그 순간만 그랬던 것이 아니다.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어 왔다. 누군가의 표정에 흔들린 것이 어제 처음이 아니듯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것도 어느 한순간의 일이 아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같은 질문이 먼저 떠올랐다. 이걸 하면 어떻게 보일까? 이 말을 하면 어떤 반응이 올까? 그 질문이 먼저 오고 행동은 그 다음이었다. 이것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태도다. 삶 전체에 스며든 태도. 잠시 지금의 나를 관찰해보자.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보일까가 먼저 떠오르지 않는가? 대화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다. 상대의 말에 집중하기보다 내 대답이 어떻게 들릴지를 먼저 계산한다. 말을 고르고 표현을 다듬고 때로는 하고 싶은 말을 삼킨다. 이것이 조심스러움이다. 나쁜 것은 아니다. 조심스러움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든다. 갈등을 피하게 해준다. 상대를 불쾌하게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이 너무 깊어지면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관계는 유지되는데 정작 나는 그 관계 안에 없다. 상대가 만나는 것은 진짜 나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이미지다. 조심스러움이 습관이 되면 나는 사라진다. 시선을 과거로 돌려보자. 언제부터 이랬을까? 처음부터 이렇게 조심스러웠을까? 아마 아닐 것이다. 아주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그때는 달랐다. 하고 싶은 말을 했다. 하고 싶은 대로 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 그것이 어떻게 보일지 개선하지 않았다. 그냥 살았다. 그러다 어느 순간 무언가가 바뀌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기억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분명히 바뀌었다. 타인의 반응을 살피기 시작했다.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어떤 행동이 받아들여지고 어떤 행동이 받아들여지지 않는지를 배웠다. 그리고 받아들여지는 쪽으로 자신을 조정했다. 그 조정이 보호였을 때가 있다. 보호가 필요했던 시절이 있다. 어린 시절. 환경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을 때. 주어진 관계 안에서 살아야 할 때. 그때 타인의 시선에 맞추는 것은 생존 전략이었다. 부모의 기대, 선생님의 평가, 친구들의 반응. 그것들이 환경을 결정했다. 시선에 맞추면 환경이 부드러워졌고 맞추지 않으면 거칠어졌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래서 배웠다. 어떻게 하면 시선에 맞출 수 있는지, 어떤 말이 안전하고 어떤 말이 위험한지, 어떤 표현이 받아들여지고 어떤 표현이 거부되는지 그 배움은 필요했다. 그 시절에는 문제는 그 시절이 지났다는 것이다. 지금은 다르다. 환경을 선택할 수 있다. 관계를 선택할 수 있다. 맞지 않는 곳을 떠날 수 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맞추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옛날 방식대로 행동한다. 시선을 살피고 눈치를 보고 자신을 조정한다. 마치 아직도 그 시절인 것처럼 습관이 남아있다. 뇌에 새겨진 패턴이 남아있다. 의식은 바뀌었지만 몸이 따라오지 않는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자동으로 조심스러워진다. 어떻게 보일지를 먼저 계산한다.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한다. 보호는 끝났는데 습관은 계속된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하다. 보호와 습관은 다르다. 보호는 필요에 의한 것이다. 실제로 위험이 있을 때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습관은 필요와 상관없이 반복된다. 위험이 없어도 같은 행동을 한다. 보호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습관은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된다. 지금의 조심스러움은 보호인가? 습관인가? 이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순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가? 시선에 맞추지 않으면 실제로 어떤 위험이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위험은 없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든 내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위험을 감지한다. 없는 위험을 피하느라 에너지를 쓴다. 습관은 필요가 사라진 뒤에도 남는다. 이 습관이 만들어진 경로를 따라가 보자. 처음에는 보호였다. 시선에 맞추는 것이 안전을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그 행동이 강화되었다. 시선에 맞추면 좋은 일이 생기고 맞추지 않으면 나쁜 일이 생겼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서 뇌는 학습했다. 시선에 맞추는 것이 좋다고. 그런데 이 학습은 특정 상황에서 일어났다. 어린 시절. 선택의 여지가 없던 시절. 하지만 뇌는 뇌낙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냥 시선에 맞추기 좋음이라는 공식만 저장한다. 맥락이 바뀌어도 공식은 남는다. 그래서 지금도 같은 공식을 적용한다. 뇌는 맥락을 잊고 공식만 기억한다. 이제 게임에서 구조로 시선을 옮겨보자.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에 맞춰 자신을 조정하는 것. 이것은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며 학습하는 방식의 문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무리 안에서 살아왔다. 무리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조율이 필요했다. 그 조율의 방식 중 하나가 시선에 맞추는 것이다. 타인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원하지 않는 모습을 숨기는 것. 이것은 개인이 발명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가르친 것이다. 사회는 시선에 맞추는 법을 가르친다. 학교를 생각해보자. 학교는 평가의 공간이다. 성적으로 평가받고 태도로 평가받고 행동으로 평가받는다. 그 평가는 타인의 시선으로 이루어진다. 선생님의 시선, 친구들의 시선. 그 시선에 맞추는 아이가 좋은 평가를 받는다. 맞추지 못하는 아이는
나쁜 평가를 받는다. 이 환경에서 아이는 학습한 시선에 맞추는 것이 유리하다고. 시선에 맞추지 않으면 불이익이 온다고. 이 학습은 의식적이지 않다. 명시적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환경이 가르친다. 아이는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운다. 환경이 가르친 것을 우리는 성격이라고 부른다. 직장도 마찬가지다. 직장도 평가의 공간이다. 성과로 평가받고, 태도로 평가받고, 관계로 평가받는다. 상사의 시선, 동료의 시선, 부하의 시선, 그 시선들 사이에서 자신을 조정한다.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어떤 모습을 숨길지, 이것이 전문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의 일부다. 물론 어느 정도의 조정은 필요하다. 모든 곳에서 똑같이 행동할 수는 없다. 상황에 맞게 자신을 조절하는 것은 사회적 능력이다. 하지만 그 조절이 너무 깊어지면 문제가 생긴다. 어디서든 조절하게 된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조절 상태가 된다. 조절이 기본값이 되면 원래의 나를 잊는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관찰을 보자. 지금 이 순간 나는 얼마나 조절 상태인가? 혼자 있을 때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나는 얼마나 다른가? 그 차이가 크다면 조절의 비중이 크다는 뜻이다. 차이가 작다면 조절의 비중이 작다는 뜻이다. 차이가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 차이가 부담이 되는가 하는 것이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피곤한가? 혼자가 되면 안도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조절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고 있다는 신호다. 조절이 휴식 없이 계속되면 지친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 보자. 조절이 시작된 순간이 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더라도 어렴풋한 장면이 있을 것이다. 처음으로 자신을 숨긴 순간, 하고 싶은 말을 삼킨 순간,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지 않은 순간,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마 어떤 반응이 있었을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줬을 때 좋지 않은 반응이 왔을 것이다. 비난이었을 수도 있고, 무시였을 수도 있고, 실망의 표정이었을 수도 있다. 그 반응이 상처가 되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숨겼다. 숨김은 상처에서 시작된다. 그 숨김이 반복되었다. 한 번 숨기고 나니 다음에도 숨기게 되었다. 숨기는 것이 익숙해졌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낯설어졌다. 숨기는 것이 기본값이 되었다. 처음에는 특정 상황에서만 숨겼다. 이 사람 앞에서만, 이 장소에서만. 하지만 점점 범위가 넓어졌다. 더 많은 사람 앞에서, 더 많은 장소에서, 결국 어디서든 숨기게 되었다. 숨기지 않는 곳이 거의 없어졌다. 부분이었던 것이 전체가 되었다. 이것을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아온 시간이 있다. 숨기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숨기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다. 이것이 그냥 나라고 생각했다. 조심스러운 성격, 신중한 성격, 눈치 빠른 성격, 그렇게 이름 붙이고 받아들였다. 숨김이 성격이 되었다. 하지만 성격과 습관은 다르다. 성격은 타고난 것이고 습관은 배운 것이다. 조심스러움이 타고난 것인지 배운 것인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조심스러웠는가?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조심스러워졌는가? 만약 어느 순간부터라면 그것은 성격이 아니라 습관이다. 습관은 바꿀 수 있다. 성격보다 쉽게. 습관을 바꾸려면 먼저 인식해야 한다. 무의식적으로 하던 것을 의식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내가 지금 숨기고 있다는 것, 조절하고 있다는 것, 시선에 맞추고 있다는 것. 이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알아차림 없이는 바꿀 수 없다. 알아차림은 판단이 아니다. 숨기는 것이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좋고 나쁨 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판단이 들어오면 방어가 작동한다. 방어가 작동하면 인식이 흐려진다. 알아차림은 판단 없이 보는 것이다. 일상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보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상대가 어떤 말을 한다.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냥 고개를 끄덕인다. 왜 그랬을까?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 봐서다. 상대가 불쾌해할까 봐.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그래서 삼켰다. 이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타인의 시선을 상상했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했다. 그 상상 속의 반응이 부정적이었다. 그래서 말을 삼켰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을 포기했다. 상상 속의 시선을 피하느라 실제의 표현을 포기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
말을 아끼는 것이 습관이 된 표현을 줄이는 것이 습관이 된다. 의견을 숨기는 것이 습관이 된 처음에는 특정 상황에서만 그랬지만 점점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된다. 어디서든 말을 아끼고 표현을 줄이고 의견을 숨긴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의견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된다. 너무 오래 숨겨와서 원래 무엇이었는지 잊어버린다.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의견만 남는다. 이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저 사람 앞에서는 저렇게. 일관된 나는 사라지고 상황에 맞춘 나만 남는다. 숨김이 반복되면 숨길 것조차 사라진다. 여기서 구조를 다시 보자. 타인의 판단을 피하려 했다. 부정적인 반응을 피하려 했다. 그래서 말을 아끼고 표현을 줄이고 자신을 숨겼다. 이것이 보호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피한 걸까? 실제로 존재하는 판단을 피한 것이 아니다. 상상 속의 판단을 피한 것이다. 상대가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른다. 확인하지 않았다. 그냥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상상했다. 그 상상을 피하느라 숨었다. 존재하지 않는 판단을 피하느라 존재하는 삶을 흘려보냈다. 이 문제안이 무겁게 다가올 수 있다. 존재하는 삶을 흘려보냈다.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았다.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았다. 보여주고 싶은 나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 모든 것이 흘러갔다. 상상 속의 시선을 피하느라 후회가 밀려올 수 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때 말하지 않았을까? 왜 그때 행동하지 않았을까? 그 후회는 자연스럽다. 하지만 후회에 머무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후회는 과거를 향하고 삶은 현재를 향한다. 중요한 것은 후회가 아니라 인식이다. 인식은 이런 것이다. 아, 내가 이 패턴 안에 있었구나. 타인의 시선을 상상하고 그 상상을 피하느라 나를 숨겨왔구나.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이었구나. 이 패턴이 내 삶을 형성해왔구나.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인식하면 선택이 가능해진다. 패턴을 알면 패턴 바깥을 상상할 수 있다.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예전과 같이 반응할 수도 있고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다. 선택지가 생긴다. 인식이 없으면 선택도 없다. 자동으로 반응할 뿐이다. 인식이 선택을 연다. 잠시 현재로 돌아오자.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가? 어떤 상상 속에 판단을 피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자. 대답할 필요는 없다. 질문을 품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질문을 품으면 관찰이 시작된다. 일상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하게 된다. 언제 숨기는지, 언제 드러내는지 그 차이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 관찰이 쌓이면 패턴이 선명해진다. 질문은 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관찰을 위한 것이다. 다시 구조로 돌아가 보자. 이 패턴은 어디서 왔는가? 앞서 말했듯이 어린 시절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사회 전체가 이 패턴을 강화한다. 학교, 직장, 미디어 모든 곳에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라는 메시지가 온다.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온다. 소셜미디어를 생각해보자. 그곳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가?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한다.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선택한다. 좋아 보이는 것을 올리고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은 숨긴다. 이것이 일상이 되었다. 시선 관리가 삶의 일부가 되었다. 사회 전체가 시선 관리를 가르친다. 이 환경에서 시선을 의식하지 않기란 어렵다. 모든 곳에서 시선을 의식하라는 메시지가 오는데 혼자서 그것을 무시하기란 쉽지 않다.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정상처럼 보인다. 의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해 보인다. 눈치 없는 사람, 사회성 없는 사람, 그렇게 보일까봐 또다시 시선을 의식한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의 문제다. 개인이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구조를 인식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 그것이 첫걸음이다. 개인의 문제로 보면 자책하게 되고 구조의 문제로 보면 이해하게 된다. 이해는 변화의 시작이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하면 자책이 줄어든다. 내가 약해서 이런 것이 아니다. 환경이 이렇게 만든 것이다. 물론 환경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하지만 자책 대신 이해로 시작하면 변화의 에너지가 생긴다. 자책은 에너지를 빼앗고 이해는 에너지를 준다. 나를 탓하지 않으면서 나를 바꿀 수 있다. 여기서 질문이 떠오른다. 그 시선을 피하느라 포기한 것들 중 지금도 아쉬운 것이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춰보자. 무언가가 떠오를 수 있다. 하고 싶었던 말, 하고 싶었던 행동,
보여주고 싶었던 나, 시선 때문에 포기한 것들, 그 중에 지금도 아쉬운 것이 있는가?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아 두자. 그것이 무엇인지, 왜 아쉬운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질문들을 품어보자. 답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답이 없을 수도 있다. 너무 오래 숨겨와서 무엇을 포기했는지도 모를 수 있다. 포기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원래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하지만 원래 원했던 것을 잊어버렸을 수 있다. 시선을 맞추느라 자신의 원함을 잊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찾아가면 된다. 원래 나는 무엇을 원했는가? 시선이 없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조금씩 찾아가면 된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도 여정이다. 잃어버렸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찾으면 된다. 다시 패턴으로 돌아가 보자. 패턴은 반복이다. 같은 상황에서 같은 반응을 하는 것이다.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에 맞춰 자신을 조정하는 것. 이 반복이 패턴이다. 패턴을 인식하면 반복을 멈출 수 있다. 적어도 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멈추는 것은 쉽지 않다.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온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알아차림을 반복하면 점점 더 빨리 알아차리게 된다. 처음에는 한참 뒤에야 알아차렸다면 나중에는 바로 그 순간에 알아차린다. 알아차리는 순간 선택이 가능해진다. 알아차림이 빨라지면 선택이 가능해진다. 선택은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모든 상황에서 시선을 무시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비현실적이다. 작은 상황에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덜 중요한 관계에서, 덜 중요한 순간에, 거기서 시선을 조금 덜 의식해보는 것이다. 그 경험이 쌓이면 점점 더 큰 상황에서도 가능해진다. 작은 성공이 큰 변화를 만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목표다. 시선을 의식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럽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타인의 반응을 살피는 것은 본능이다. 문제는 그 의식이 나를 압도할 때다. 시선이 나의 행동을 결정할 때다. 시선을 의식하되 시선에 결정당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균형이다. 균형을 찾는 것은 과정이다. 한 번에 도달하지 않는다. 오늘은 시선에 휘둘렸더라도 내일은 조금 덜 휘둘릴 수 있다. 그 작은 차이가 쌓여서 균형이 된다. 완벽한 균형은 없다. 흔들린다. 하지만 흔들림의 폭이 줄어드는 것. 그것이 성장이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흔들림을 알아차리는 것이 목표다. 이제 2단계를 정리해보자.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어 온 태도였다. 그 태도는 어린 시절에 형성되었고 사회에 의해 강화되었다. 처음에는 보호였지만 지금은 습관이 되었다. 상상 속의 판단을 피하느라 실제의 삶을 흘려보냈다. 이것을 인식하면 선택이 가능해진다. 패턴을 알면 패턴 바깥을 상상할 수 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시선에 덜 휘둘리는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알아차림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2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통찰이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 구조를 보는 것,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패턴의 문제임을 아는 것. 이 통찰이 자책을 줄이고 변화의 가능성을 연다. 통찰 다음에는 고요가 온다. 이해하고 나면 마음이 조금 잔잔해진다. 왜 그랬는지 알았으니 더 이상 의문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이제 남은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다. 그것은 다음 단계에서 다루기로 하자. 지금은 여기서 멈추고 방금 읽은 것들이 마음에 가라앉는 시간을 갖자. 패턴을 인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인식이 어떤 선택을 여는지, 그리고 그 시선을 피하느라 포기한 것들 중 지금도 아쉬운 것이 있는지, 이 질문을 품은 채로 이것은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까지 나를 중심에 두고 이야기해왔다.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는 나, 그 시선을 피하느라 숨겨온 나, 패턴 안에 갇혀있던 나. 하지만 이제 시선을 넓혀보면 이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모든 사람이 비슷한 구조 안에 있다. 옆에 있는 사람도,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도 모두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간다. 모두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신경 쓴다. 모두 상상 속의 판단을 피하느라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본질은 같다. 우리는 모두 같은 구조 안에 있다. 인간이 오래 반복해온 착각이 있다. 타인이 나를 본다고 믿는 것,
타인의 눈에 비친 내가 진짜 나라고 믿는 것. 그 시선이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는 것. 이 착각은 한 개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인류가 오랜 시간에 걸쳐 반복해온 것이다. 무리지어 살던 시절부터 그랬다. 타인의 시선이 생존을 결정했다. 무리에서 배제되면 죽었다. 그래서 시선에 민감해졌다. 이 민감함이 유전자에 새겨졌고 문화에 새겨졌고 세대를 거쳐 전해졌다. 우리는 그것을 물려받았다. 선택한 적 없이. 이 착각은 유산이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다. 하지만 유산이라고 해서 진실인 것은 아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타인의 의식 속에 존재하는 나는 그들의 뇌가 만들어낸 허상이다. 타인이 보는 것은 내가 아니다. 그들이 만든 이미지다. 그 이미지는 나의 의도와 무관하게 만들어진다. 나의 노력과 무관하게 만들어진다. 이것을 차분하게 생각해보자. 타인의 머릿속에 나가 있다. 하지만 그 나는 누가 만들었는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타인이 만든 것이다. 타인의 경험, 타인의 편견, 타인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같은 나를 보고도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한다. 어떤 사람에게 나는 친절하고 어떤 사람에게 나는 차갑다. 같은 행동을 했는데 해석이 다르다.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나는 타인의 작품이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어디에 있는가? 타인의 머릿속에는 없다. 거기에는 허상만 있다. 그렇다면 내 머릿속에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나. 그것이 진짜 나인가?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나도 완전하지 않다. 나 역시 나 자신을 해석한다. 그 해석에는 편향이 있고 왜곡이 있고 착각이. 진짜 나를 찾으려 하면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타인의 시선에도 없고 나의 시선에도 없다. 모든 시선은 해석이고 모든 해석은 불완전하다. 이것은 무섭게 들릴 수도 있고 해방처럼 들릴 수도 있다. 무섭다면 그것은 고정된 나를 원하기 때문이다. 확실한 나, 변하지 않는 나, 누가 보든 같은 나, 그런 것이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없다. 나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진다.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고정된 나는 없다. 있는 것은 흐름뿐이다. 해방처럼 들린다면 그것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타인이 보는 나가 진짜 나가 아니라면 그 시선에 맞출 필요가 없다. 허상에 맞춰 나를 고칠 필요가 없다.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는 그들의 것이다. 나와 상관없다. 어느 쪽으로 느끼든 두 감정 모두 자연스럽다. 시선을 넓혀보자. 내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듯이 타인도 나의 시선을 의식한다. 내가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듯이 상대도 내가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쓴다. 서로가 서로의 시선을 의식한다. 서로가 서로의 머릿속 이미지에 반응한다. 하지만 그 이미지는 모두 허상이다. 내가 상대에 대해 가진 이미지도 허상이고 상대가 나에 대해 가진 이미지도 허상이다. 우리는 서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허상을 보고 있다. 우리는 서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그림자를 보며 살아왔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구조다. 두 사람이 만난다. 서로를 본다. 하지만 실제로 보는 것은 상대가 아니다. 상대에 대해 자신이 만든 이미지다. 그 이미지에 반응하고 그 이미지에 기대하고 그 이미지에 실망한다. 상대 역시 마찬가지다. 상대도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 자신이 만든 이미지를 본다. 두 사람이 만나지만 실제로 만나는 것은 네 개의 존재다. 내가 생각하는 나, 내가 생각하는 상대, 상대가 생각하는 나, 상대가 생각하는 상대. 진짜 나와 진짜 상대는 어디에도 없다. 있는 것은 해석뿐이다. 만남은 해석들의 교차다. 이것이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다. 진짜 연결이란 불가능한 것인가?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 모든 관계가 결국 허상과 허상의 만남인가? 이 질문들이 떠오를 수 있다. 하지만 허무함에 멈추지 말고 조금 더 들여다보자. 허상이라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허상도 경험이다. 그 경험 안에서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배움이 있다. 허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 허상을 허상으로 알면서 사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다. 다시 시선의 문제로 돌아가 보자. 타인의 시선이 허상이라는 것을 알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시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타인은
나를 본다. 여전히 타인의 머릿속에 나에 대한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그 시선의 무게가 달라진다. 예전에는 그 시선이 절대적이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느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다. 그 시선은 타인의 것이다. 그들이 만든 이미지다. 나와는 상관없다. 이것을 알면 시선이 가벼워진다. 무게가 줄어드는 것, 그것이 달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가벼워지는 것이 끝은 아니다. 시선이 가벼워지면 그 다음에 무엇이 오는가? 공허가 올 수 있다. 그동안 타인의 시선에 맞춰 살아왔는데 그 시선이 허상이라면 무엇에 맞춰 살아야 하는가? 기준이 사라진 느낌이 들 수 있다. 이 공허는 자연스럽다. 오랫동안 의지해온 것이 무너지면 빈자리가 생긴다. 그 빈자리가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채워야 할 것이 아니다. 그냥 빈자리로 두어도 된다. 빈자리가 있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다. 공허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감정에서 관찰로 넘어가 보자. 이 구조를 알게 된 지금 무엇이 달라지는가? 정보가 달라진 것인가? 아니면 그 이상인가? 타인의 시선이 허상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변화는 천천히 온다. 아는 것과 체화하는 것은 다르다. 오늘 이것을 알았다고 해서 내일부터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흔들릴 것이다. 여전히 누군가의 표정에 반응할 것이다. 하지만 그 반응 뒤에 작은 알아차림이 따라온다. 아, 이것이 그 패턴이구나. 이 시선은 허상이구나. 그 알아차림이 쌓이면 반응의 강도가 줄어든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시달리던 것이 몇 시간으로 줄어들고 나중에는 몇 분으로 줄어든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짧아지는 것이다. 아는 것이 체화되면 반응이 짧아진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 타인의 시선이 허상이라면 나의 시선도 허상이다. 내가 타인을 보는 것도 진짜가 아니다. 내가 타인에 대해 가진 이미지도 내 뇌가 만들어낸 것이다. 상대의 진짜 모습과는 다르다. 이것을 인식하면 관계가 달라진다. 상대를 판단할 때 그 판단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안다. 내가 상대에 대해 가진 인상은 내가 만든 것이다. 상대의 진짜 모습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이 인식이 있으면 판단에 여유가 생긴다.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나의 시선도 허상이라는 것을 알면 타인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이것은 겸손의 문제가 아니다. 도덕적 겸손,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도조적 인식의 문제다. 인간의 인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항상 해석을 통해 본다. 그 해석은 불완전하다. 이것을 아는 것이다. 겸손이 아니라 명확함이다. 자기 인식의 한계를 아는 것이다. 그 한계를 알면 확신이 줄어든다. 확신이 줄어들면 갈등이 줄어든다. 많은 갈등이 서로의 확신 사이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한계를 알면 부드러워진다. 다시 전체로 확장해보자. 인간 전체가 이 구조 안에 있다. 모두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모두가 자신의 시선으로 타인을 해석한다. 모두가 허상을 만들고 허상에 반응한다. 이것이 인간 사회의 기본 구조다. 이 구조를 바꿀 수는 없다. 인간의 뇌가 이렇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구조를 인식할 수는 있다. 인식하면 구조 안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구조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구조 안에서 깨어있는 것이다. 여기서 질문이 떠오른다. 만약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춰보자.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 누구의 시선도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다른 것을 하고 있을까?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진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그 상황이 상상이 되는가? 완전히 혼자인 상황, 누구의 판단도 없는 상황, 과거의 시선도, 미래의 시선도 없는 상황, 오직 지금 나만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까? 무엇을 하고 싶을까?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이 질문에 쉽게 답하기 어려울 수 있다. 너무 오래 타인의 시선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시선이 없는 나를 상상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것 자체가 하나의 발견이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타인의 시선 안에서 살아왔는가? 혼자 있을 때조차 타인의 시선이 따라온다. 상상 속의 시선이 따라온다. 이 행동을 하면 어떻게 보일까? 이 선택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혼자 있는데도 누군가를 의식한다. 그 누군가는 실제하지 않는다. 머릿속에만 있다. 완전한 홀로 있음은 드물다. 물리적으로 혼자 있어도 심리적으로는 혼자가 아니다. 외면화된 시선이 함께 있다. 부모의 시선, 사회의 시선, 스스로 만든 기준. 이 모든 것이 내면에서 나를 바라본다. 진짜 혼자가 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 완전한 홀로 있음에 도달하지 못해도 그것을 향해 가는 것은 가능하다. 내면화된 시선을 하나씩 알아차리는 것. 이것은 부모의 시선이구나. 이것은 사회의 시선이구나. 이것은 내가 만든 기준이구나. 알아차리면 그 시선의 힘이 약해진다. 알아차림은 거리두기다. 시선을 알아차리면 그 시선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긴다. 그 공간이 자유다. 시선에 자동으로 반응하지 않는 자유. 시선을 보고 선택하는 자유. 알아차림이 자유를 만든다. 다시 쇼펜하우어의 말로 돌아가 보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비치는가는 우리의 존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와 지금 느낌이 다른가? 처음에는 불편했을 수 있다.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여정을 거치고 나면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이 말은 차가운 말이 아니다. 오히려 따뜻한 말이다. 타임의 시선에서 벗어나도 된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 시선에 맞추느라 나를 고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허상을 위해 실제를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해방의 말이다. 해방이라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이 타인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관계를 포기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면 진짜 타인을 볼 수 있게 된다. 허상이 아니라 실제를 시선에 맞추느라 바빴을 때는 상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에만 신경 쓰느라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놓쳤다. 하지만 시선의 무게가 줄어들면 여유가 생긴다. 그 여유 안에서 상대를 볼 수 있다. 시선에서 벗어나야 타인이 보인다. 이것은 역설이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쓸수록 타인을 덜 본다. 타인의 시선을 덜 신경 쓸수록 타인을 더 본다. 시선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기 자신에게 갇힌다. 시선에서 벗어나면 비로소 바깥을 본다. 이 역설을 이해하면 관계가 달라진다. 상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상대를 대할 때 더 진실한 만남이 가능해진다. 서로의 허산이 아니라 서로의 실제가 만난다. 불완전하게나마 역설을 받아들이면 관계가 깊어진다. 그러나 완전한 만남은 없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항상 해석을 통해 세상을 본다. 타인도 마찬가지다. 해석 없이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해석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만나는 것과 모르면서 만나는 것은 다르다. 해석이 있다는 것을 알면 해석에 갇히지 않는다. 내 해석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상대의 해석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이 인식이 있으면 해석을 수정할 여지가 생긴다. 오해를 풀 여지가 생긴다. 더 깊이 이해할 여지가 생긴다. 완전한 만남은 없지만 더 나은 만남은 가능하다.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자. 지금까지 많은 것을 다뤘다. 타임의 시선이 허상이라는 것, 우리가 서로의 그림자를 보며 살아왔다는 것. 이 구조를 인식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무거운 주제들이었다. 하지만 무거움 끝에는 가벼움이 온다. 짐을 내려놓으면 가벼워지듯이 시선의 무게를 인식하면 가벼워진다.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 이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해가 변화의 시작이다. 무거움을 지나면 가벼움이 온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만약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 질문을 품고 있으면 일상이 달라 보인다. 무언가를 선택할 때 이 질문이 떠오른다. 지금 이 선택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타인의 시선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시선이 없어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할 필요는 없다. 질문을 품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질문이 의식을 깨운다. 자동으로 반응하던 것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게 만든다. 질문은 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깨어있기 위한 것이다. 인간은 오랫동안 이 질문을 던져왔다. 철학자들이, 종교가들이, 예술가들이 타인의 시선과 자기 존재에 대해 질문해왔다. 쇼펜하우어만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주제를 다뤄왔다. 그만큼 이 주제가 인간에게 중요하다는 뜻이다. 우리는 그 긴 질문에
흐름 안에 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다. 오래된 것을 다시 만난 것이다. 인간이 계속해서 돌아오는 질문. 그 질문 앞에 우리도 서 있다. 오래된 질문이 새롭게 다가온다. 이 질문에 답이 있을까? 아마 없을 것이다. 적어도 하나의 정답은 없을 것이다. 사람마다 다른 답을 찾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답이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답하고 끝나는 질문이 아니다. 계속해서 돌아오는 질문이다. 답이 없다는 것이 실망스러울 수 있다. 명쾌한 해결책을 원했을 수 있다. 하지만 삶의 중요한 질문들은 대개 답이 없다. 답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질문하고 계속 살아간다. 답이 있다면 질문은 끝난다. 답이 없기 때문에 질문은 계속된다. 답이 없는 것이 삶을 계속하게 만든다. 여기서 시선을 나에서 우리로 옮겨보자. 나만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이 질문 앞에 서 있다. 당신 옆에 있는 사람도,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도 모두 타인의 시선과 씨름하고, 모두 자기 존재에 대해 질문하고, 모두 허상과 실제 사이에서 살아간다. 이것을 알면 타인이 다르게 보인다. 저 사람도 나처럼 흔들리고 있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시선을 의식하고 있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숨기고 있는 것이 있구나. 이 인식이 연결을 만든다. 같은 구조 안에 있다는 연결. 우리는 같은 질문 안에 있다. 같은 질문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외로움을 줄이지는 않을 수 있다. 각자의 질문은 각자가 감당해야 한다. 대신 답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만으로도 무언가가 달라진다. 외로움의 종류가 달라진다. 절대적인 외로움에서 공유된 외로움으로 나만 이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렇다는 것. 그 인식이 외로움의 날카로움을 무디게 만든다.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니다. 이제 이 여정의 끝에 다가가고 있다. 시작은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는 경험이었다. 말하지 않았는데 상처받은 경험. 그 경험에서 시작해서 쇼펜하우어의 말을 만났다. 타인의 시선은 허상이라는 말. 그 말을 따라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를 보았다. 타인의 시선이 왜 우리를 흔드는지 그 구조를 보았다.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반복된 패턴이라는 것을 보았다. 그 패턴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보호가 어떻게 습관이 되었는지를 보았다. 그리고 이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전체의 구조라는 것을 보았다. 보는 것. 그것이 이 여정에서 한 일이다. 보는 것으로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보는 것 다음에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다. 변화해야 할 것 같은, 행동해야 할 것 같은 느낌. 하지만 보는 것 자체가 이미 변하다. 보기 전과 본 후는 다르다. 같은 상황에서도 보는 것이 있으면 다르게 경험한다. 보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다. 보는 것은 이미 행동이다. 의식적으로 보기로 선택하는 것. 알아차리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보는 것이 곧 변화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 많은 것을 다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많지 않다. 타인의 시선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나는 타인이 만든 것이다. 그 허상을 위해 실제의 나를 고칠 필요가 없다. 이것만 기억해도 충분하다. 나머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알아차림이 쌓이면 변화가 따라온다. 서두를 필요 없다. 천천히, 자기 속도로. 마지막으로 그 질문을 다시 한번 품어보자. 만약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품고 있으면 된다. 이 질문이 일상에서 떠오르게 두면 된다. 선택의 순간에, 행동의 순간에 이 질문이 의식을 깨운다. 시선이 없는 나, 그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무언가가 움직인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웃고 있을까? 울고 있을까? 아무 표정 없이 있을까? 편안할까? 불안할까? 고요할까? 시선이 없을 때의 얼굴, 그것이 진짜 내 얼굴인가? 아니면 시선이 없어도 여전히 누군가를 의식하고 있는 얼굴인가? 이 질문에도 답은 없다. 답이 없어도 된다. 질문 자체가 중요하다. 질문이 의식을 향하게 만든다. 자신을 들여다보게 만든다. 그 들여다봄이 변화의 씨앗이다. 씨앗은 시간이 지나야 자란다. 오늘 심고 내일 열매를 기대하지 않는, 그냥 심는다. 그리고 기다린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삶은 계속된다. 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여정을 함께 해주었다. 쇼펜하우어의 한 문장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 짧지 않은 여정이었다. 무거운 주제였다. 하지만 무거움 끝에는 가벼움이 왔기를, 시선의 무게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었기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다. 오늘 읽은 것이 매일 잊혀도 괜찮다. 하지만 어딘가에 무언가가 남아있을 것이다. 의식하지 못해도 어딘가에 그것이 언젠가 떠오를 것이다. 필요한 순간에 잊혀도 남는 것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이 질문이 오래 남기를. 영상이 끝난 뒤에도, 일상으로 돌아간 뒤에도 문득문득 떠오르기를. 거울 앞에서, 혼자 있는 방에서, 잠들기 전 어둠 속에서 그 질문이 함께하기를. 우리는 평생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아왔다. 그 시선이 진짜라고 믿으며 살아왔다. 그 시선에 맞추느라 나를 고쳐왔다. 그 시선을 피하느라 숨어왔다. 그렇게 살아왔다. 하지만 그 시선은 처음부터 허상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본 것이 아니었다. 서로의 그림자를 보며 살아왔다. 그것을 알았다. 이제 알고도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내일도 시선에 흔들릴 수 있다. 그래도 괜찮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르다. 알면서 흔들리는 것과 모르면서 흔들리는 것은 다르다. 이제 우리는 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